네, 안녕하세요. 주식구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22년 7월 13일 주식하고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지수가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애매했죠. 이게 왜냐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오늘 빅스텝이 나온다고 해서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약간 놀래서 선반영이 된 거죠. 그 전에 지수가. 그런데 뭐 어느 정도 1% 이상 선까지 올라갔다가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종목은 좀 상승을 했지만 이건 뭐 지속적이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면 어제와 비슷하게 이게 차익이랑 미차익이랑 그렇게 크게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관이 억지로 그냥 조금 더 올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미수금은 이 신용장관랑 같이 2일 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일에 이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신용장고도 조금 더 상승을 했고 미수금은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전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조금 크게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율은 뭐 좀 빠졌지만 어저께 뭐 1314원에 비해서는 빠졌다고 하지만 1300원대 박스권 안에 여전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건 그대로고 지금 해외 시장은 약간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유럽 시장이 조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시장이 개장해봐야 알 것 같지만 좀 빠질 것 같다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자 어쨌든 간에 내일이 이제 국내 그 옵션 만기일이죠.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7월달 7월 국내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등락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6월부터 7월간에 있었던 옵션 프리미엄에 대해서 맞춰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락이 조금 있을 거고 오늘이 있었던 변동성처럼 내일도 이렇게 변동성이 약간 있으면서 어느 정도 가격대를 맞출 겁니다. 근데 제가 예상을 했을 때는 뭐 여기 아니면은 아예 그냥 하방으로 내려오는 이까지도 볼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일 건데 박스권 자체는 이렇게 넓게 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내일 이 가격대에서는 손실액이 너무 크니까 아마도 올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이 오늘 해외에서 내려간다고 하면은 다운이 되면서 요 구간에서 아니지 요 구간에서 맞춰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내일 305 아니면은 302.5 요 사이에서 그 마감이 되지 않을까 하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뭐 상승을 한다면 좋긴 하겠지만 오늘 미국의 그 CPI 지수랑 이제 뭐 원유 재고랑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이 CPI 지수가 크게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내일은 조금 이제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준금리가 뭐 1.25% 올해만 인상이 되었다. 그리고 대출자 이자가 17조 폭등이 되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선반영이 된 것이 이제 그 신용장고가 제가 올해 들어서 거의 한 5조 이상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증권에만 관련이 된 거고, 스탁론이나 이런 거 다 하면은 조금 더 많이 빠졌을 겁니다. 훨씬 더 많이 빠졌을 거라서, 뭐, 이제 그 주식 관련한 이제 연끌들은 어느 정도는 이탈을 했다고 보는데 아직은 많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가격대 좀 어느 정도 괜찮아지는 거 한 11조까지는 보지 않을까. 그럼 아직 지금 17조니까 대략적인 6조 정도의 여력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오늘 0.5% 정도 올리긴 했지만 미국이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서 0.75를 올리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격차 때문에 앞으로 환율의 격차도 상당히 커질 거예요. 환율 격차가 또 커져서 뭐 은행에서는 한 15% 정도의 상승률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1300 뭐 10원이라고 합시다. 10원에서 15% 정도 더 올라간다고 하면 1360원에서 80원 이 간격을 간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 가게 된다면은 국내 시장에서 환차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겠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외국인은 손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이탈은 가속화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오늘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 미결제 수량은 감소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방일 때 이제 상승을 노리고 들어왔던 매물들이 차익 실현을 했다는 얘기로 볼 수가 있겠죠. 자, 22년 만에 고용 최대 증가에도 반성문을 쓴 기재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고용이 일단은 증가가 했지만 이제 전 정권에서 5년 동안 말도 안 되는 게 많았죠. 무슨 그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자들이었고 일시적인 게 많았어요. 일시적인 거. 제가 이거 우스갯소리로 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 공공근로 사업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사라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그러면 이걸로 가서 사자 직업이나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대학생들, 청년들 대상으로도 일시적인 거 많이 했죠. 무슨 뭐 전력 감시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무슨 뭐 산불 뭐 어쩌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일시적인 걸 갖다가 고용을 늘리는 데이터만 이제 조작을 하려고 했었고, 이 데이터 조작으로 인해 가지고 통계청장이 경질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냥 정치적인 그런 부분을 다 제외를 하고 전 정권에서는 확실하게 시장 경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망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이제 보수가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보수가 들어오니까 그냥 솔직하게 오픈을 하는 거죠. 오픈을 하면서 이제 기재부가 다시금 이제 잘못했다 이런 반성문을 쓰는 쪽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게 드러나는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취업자 증가폭도 크게 둔화 전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죠? 자영업 쪽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그 고용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인건비 자체가 지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이 부분이 무슨 뭐 최저임금보다는 그냥 구조적인 부분이 좀 센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처럼,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었다고 치지만 이 인건비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감소를 시켜서 회사가 이익을 많이 가는 구조로 가져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그러니까 물가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큰 이제 수익을 보거나 이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거는 여기서 일본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물가죠. 저물가. 개별 인건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상승폭이 거의 없었지만 물가 자체가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들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나라는 반대로 지금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물가까지 더 상승을 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금을 갖다가 동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대기업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책을 좀 더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년에도 이런 부분이 이제 부담이 되면서 회사가 주가를 올리려면 어쨌든 간에 이익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고스란히 이제 상승했던 인건비에 대해서 절감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이제 자영업자들은 키오스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할 거고, 최근에는 뭐 로봇을 이용해 가지고 치킨을 튀긴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고, 이 부분은 이제 개개인의 실직을 가져와서 점차적으로 그 서민 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자, 쌍용차 인수시도 에디슨 모터스가 매물로 나왔다. 어저께 제가 커뮤니티에 잠깐 올려드리긴 했는데요. 뭐 돈도 없이 뭐랄 건지 당연히 뭐 아무것도 안 되죠. 이거 제가 1월 달에 그 에디슨 모터스 강방천 그분이 이제 나왔을 때, 유퀴즈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어요. 딱 봐도 PD가 전기차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죠? 근데 이 PD가 그것을 알고 싶다 출신이라서 무슨 뭐 경제적인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프로덕션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회사를 경영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홍보성인 사기를 갖다가 이제 과장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이 맞았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에디슨 모터스가 이제 쌍용차 인수 실패 후에 유동성이 부족해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에디슨 모터스가 여기 있죠, 여기. 에디슨 EV. 이게 세미시스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시스코, 하여튼 뭐 세미시스코 이거라고 말씀드렸고, 이 UNI 이게 에디슨 이노로 이름을 바꿨고요,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는 지금 거래 정지 당연하죠. 사기 기업이니까 거래 정지 당했고, 에디슨 이노만 살아서 뭐 여기에 어떻게 좀 수혜를 한다는 식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다 이게 엮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현대사료 이게 카나리아 바이어로 이름을 바꿨죠. 여기서 금호 HT에서 이걸로 가고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쌍용차 하나만 얘기를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쌍용차에 연관된 게 에디슨 모터스, 쌍용차 연관된 게 지금 이 에디슨 모터스, 그죠?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쌍방울까지 엮여 있고, 이게 다 지금 라인을 타고 들어가면은 하나의 점 조직들이 모여서 큰 틀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폭락한 거, 한일진공, 텔콘 RF, KPM 테크 이거 무너졌고, 그죠? 골로 갔어요. 그 다음에 쌍방울이랑 얘들 지금 이거 골로 갔죠. 골로 가고 여기 지금 골로 가고, 그럼 다음 차례 여기도 이미 골로 갔죠. 다음 차례는 어디겠어요? 이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묶여 있는 사람들. 이것도 조만간일 것 같고요, 그죠? 이미 요것들은 한번 골로 갔다가 다시 지금 기사회생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금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내용을 이어가자면은 이제 KRN 파트너스와 뭐 매각 자문 계약을 체결했는데 뭐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게 힘들겠죠. 왜냐하면은 에디슨 모터스의 지분은 일단 스마트 솔루션즈라고 되어 있는 에디슨 EV가 10.7% 보유하고 있대요. 근데 얘들이 거래 정지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상장 폐지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상장 폐지가 되는 회사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까지 얘들이 사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거를 갖다가 이거랑 개별적인 회사니까 여기를 갖다가 경영을 잘하면은 여기 회사한테 돈을 주고 사온다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땐 이미 여기서 이제 거래 정지 당하기 전에 이거를 이용해서 다 빼먹기 때문에 이거는 한계 기업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문제가 되는 게 보세요. 강방찬 아니고 강영건이구나. 강방천님한테 죄송합니다. 이거는 얘기가 잘못된 거고. 강방천님은 대단한 사람이죠. 어쨌든 에디슨 모터 회장이 지분이 2.6%, 그죠? 말이 안 되죠. 상당히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에너지 솔루션즈에다가 강영원 회장이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그때 가장 문제가 된 게 뭐였습니까? 에디슨 EV가 상장을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을 때 강영권 회장이랑 같이 들어온 최대 주주들이 단체로 모두 다 차익을 실현하고 나가버려서 이 지분이 이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사기치는 회사는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LIS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망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거 지금 거래 정지 당했잖아요. 그거는 똑같습니다. 자, 재유행 시기 앞당겨졌다. 뭐 9월 하루에 최대 20만 명 확진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무슨 그 BA5인가? 이게 다시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 진단 키트가 다시 그 주가가 상승되고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그 재고를 갖다가 지금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재고에 대해서. 그리고 뭐 신규 물량이 돼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매출액이 아무리 증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과거에 있었던 그 최대의 매출액을 넘길 수도 없고, 그 다음 시장 자체가 포화예요. 그래서 주가 차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경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 차트. 제가 그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일 무섭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음봉이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는 것은 좋은데, 이 양봉이 짧게 나온다고 하면은 위험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아래로 길게 내려간다면 이 갭차에 대해서 떨어지는 속도가 더 길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애매하게 지금 이게 보합으로 걸렸잖아요. 그래서 내일 이게 상승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10에서 크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310에서 더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거기에 물려있는 이제 다른 이제 그 옵션을 산 사람들이 손실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못 올라가게 만들 겁니다. 그럼 310이 요 정도란 얘기인데, 내일 올라간다면 만약에 요 정도 선에서 걸릴 것이고, 아니지, 올라간다고 하면 요 정도 선에서 걸릴 것이고, 내려간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2까지 빠진다고 했죠. 그럼 302까지 빠진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림 자체가 지금 파란 선이 훨씬 더 많이 길어지는 거죠. 빨간 선보다는. 왜냐면 빨간 선이
빨간 선이 이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파란 선의 갭보다는 작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거를 갖다 마무리 짓고 다시 이게 빠질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상승을 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수가 커요. 왜냐면 이제부터 미국 나스닥에 대한 실적도 계속 나올 건데 이제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상하이 봉쇄가 계속되어 있었고 중국 이 봉쇄가 계속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부분이 모든 게 이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러시아 쪽에 매출이 빠졌으니까 좋을 수가 없겠죠. 애플이든 뭐든 어디든 간에.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뭐 금리 인상에다가 영끌에다가 다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기존의 기업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럼 뭐 선반영을 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향후에 더 안 좋아지는 시장을 갖다가 선반영을 하게 되면 주가가 더 빠질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내일 옵션 가격이 어디에서 체결될지 모르지만 긴장하시고 상승하더라도 추가적인 매수는 하지 마세요. 비중은 계속 줄이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